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어떤 사연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일상의 행복을 드리는 감동 사연.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시장 골목의 끝자락에 낡은 간판이 흔들렸다. 하늘 국밥이라는 글씨는 벗겨지고 녹슨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이 가게 앞으로는 항상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이 되면 항상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 흰 머리를 헹군장 노인이었다. 마치 손목시계처럼 정확했다. 20년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그릇을 비워온 노인 말이다. 강하늘은 주방에서 국물을 퍼내던 손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창밖으로 비친 노인의 실루엣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맺혔다. 28살 먹은 하늘이었지만 보육원에서 자란 탓에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 이 노인과의 만남은 어떤 핏줄보다도 따뜻했다. 매일 오후 4시 30분 이 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늘의 심장이 따뜻해졌다. 보육원에 있을 때는 없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쁨,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런 감정 말이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하늘이의 목소리는 정겨웠다. 마치 친손자가 친할아버지를 맞이하듯 하는 톤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가게 한 귀퉁이에 가장 깨끗한 테이블이었다. 매일 하늘이가 특별하게 닦아두는 그 자리 말이다. 등이 창으로 향하고 출입문이 훤히 보이는 위치였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또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듯 그렇게 앉았다. 노인은 항상 같은 동작으로 수저를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국물에 비벼 먹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이 국밥 없으면 못 살아, 하늘아.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하늘이는 그 말 속에 뭔가 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랑도 그리움도 죄책감도 섞여 있었다. 노인의 눈빛에 언제나 슬픔이 가득했다. 마치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 같은 눈빛 말이다. 하늘이는 노인의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항상 곁에 서 있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챙겨주고 국물이 식으면 뜨거운 것을 다시 퍼주었다. 노인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4시 30분에 온 것 같았다. 이 따뜻함을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오후 5시 30분이 되었다. 영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저녁 손님들은 모두 나가고 단골 몇 명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인도 마지막 국밥을 비우고 있었다. 하늘이는 주방으로 돌아가 청소를 시작했다. 국밥 냄비를 정리하고 작은 반찬통들을 씻고 주방 바닥을 쓸었다. 이 평온한 저녁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매일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이 계속되기를 말이다. 그때 갑작스런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다. 그리고 비명도 들렸다. 여자의 비명이었다. 아니 이러면 안 돼. 고함도 들렸다. 남자들의 거칠은 목소리였다. 저 여자 잡아. 빨리. 어디로 도망치려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셋, 아니 넷이었다. 호스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다급하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 순간 국밥집 뒷문이 부르르 열렸다. 숨을 헐떡이는 여인이 들어왔다. 유명 브랜드의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반짝였다. 목걸이도 금으로 된 것이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여인은 왕족이 아니라 도망자처럼 보였다. 곱슬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화장은 울어서 흘렀다.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 여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하늘과 마주쳤다. 절망과 간청이 섞인 눈빛이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가지를 보는 눈빛처럼 말이다. 부탁해요. 제발.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입술도 손도 전부 떨렸다. 전신이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엄마인 척.
아니, 아들인 척 해줘요. 살려주세요. 제발. 하늘은 그 순간의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낯선 여인인데 왜 그렇게 절박해 보였을까? 왜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을까?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던 하늘이는 알고 있었다. 절망이 뭔지를,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늘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여인을 빠르게 부축해 주방으로 끌어당겼다. 앞치마를 한 장 집어던졌다. 빨리 이거 입으세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라고 손짓했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빼고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가게 문을 강하게 밀고 들어왔다. 쿵.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 여자 봤나? 여기 들어온 것 같은데.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위협과 폭력이 그대로 묻어났다. 하늘은 태연하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심장은 귀를 때렸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들어온 여자요? 여긴 국밥 가게인데요. 손님은 이 할아버지, 그 다음엔 우리 가게 주방 이모밖에 없는데요. 하늘의 뒤에서 주방에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흑빛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헤어밴드로 곱슬머리를 묶어냈다. 손에는 큰 냄비를 들고 있었다. 뒤돌아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누가 봐도 오래 여기서 일해온 일꾼처럼 보였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시장 골목 국밥집의 주방 이모처럼 보였다. 남자들은 가게를 한 바퀴 둘러봤다.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화장실까지 열어봤다. 어디에도 그들이 찾는 여자는 없었다. 오직 떨리는 손으로 냄비를 들고 있는 주방 아주머니만 있을 뿐이었다. 남자들의 표정이 불안해졌다. 그들은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갔다. 정보가 틀렸나? 다른 곳 봐. 빨리 가.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냐고. 빨리 이동해.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호스를 끌며 이동하는 소리, 쇠파이프를 들고 뛰어가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불량배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늘이는 조심스레 주방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가게 문도 잠갔다. 여인은 냄비를 내려놓았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져서 냄비가 우르릉 떨렸다.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건 가장 깊은 한숨이었다. 마치 평생 동안 참아왔던 한숨을 모두 내뱉는 것처럼 말이다. 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앞치마를 입은 여인의 어깨가 출렁였다. 하늘이 빠르게 의자를 밀어주었다. 여인이 앉자마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한두 방울이 아니었다. 마치 댐이 터지듯 눈물이 흘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깨가 끝없이 흔들렸다. 괜찮으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따뜻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톤이었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어깨를 이루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간신히 흘러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목구멍에 걸린 돌멩이를 통해 나오는 목소리 같았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가게의 다른 한 귀퉁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밥을 다 비운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모든 장면을 창밖을 통해 지켜보고 있던 장 노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떠올랐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뭔가가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도 허약해 보였다. 하지만 동작은 침착했다. 국밥값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평소보다 많은 돈이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몇 장 놔두었다. 팁이었다. 그 옆에 한 장의 메모를 놔두었다. 종이는 반으로 접혀 있었다. 하늘이 나중에 찾아 읽으면 보라는 뜻이었다. 어제 그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더구나. 조심해라 하늘아. 메모는 그렇게 끝났다. 노인의 글씨는 떨렸다. 마치 많은 감정을 억누르면서 쓴 것처럼 말이다. 하늘이가 그 메모를 찾아 읽는 순간 뭔가가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이 일이 단순한 선행으로 끝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밀려오는 것처럼 말이다. 아직은 먼 곳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파도처럼 말이다. 무언가 깊고 어두운 것이 자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늘이는 그 메모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여인에게 물었다. 제 이름은? 여인이 하늘을 바라봤다.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너무 많이 노출된 것 같았다. 이름을 말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밤 이곳에 묵을 수 있을까요? 남편. 아니,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목소리가 흐려졌다. 마치 희망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늘은 자신이 거대한 것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뉴스에서 본 것처럼 뭔가 큰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 여인의 눈빛 속에는 자신과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버림받은 아이의 절망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 괜찮죠? 뒷방에 가실 수 있어요. 따뜻한 밥도 챙겨드릴게요. 여인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감사도 있었다. 죄책감도 있었다. 자신이 몰고 올 폭풍우에 대한 공포도 있었다. 마치 이 따뜻한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아이의 친절이 자신을 죽음 직전에서 건져낸 마지막 손길인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고마워요. 여인이 중얼거렸다. 하늘은 여인을 뒷방으로 데려갔다. 깔끔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방이었다. 여인이 그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을 때 이 작은 방이 자신이 느껴본 것 중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평온한 국밥집의 저녁 시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4시 30분의 약속 속에 숨겨진 비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국밥집의 오래된 지붕을 울렸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장노인이었다. 그는 가게를 떠나며 한 번 뒤를 돌아봤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국밥집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죄책감, 희망,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이 시간에 가게 주변을 한 바퀴 돈다. 마치 누군가를 지키듯이 말이다. 20년을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오늘 그 누군가가 돌아온 것이다.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밤거리에 그의 발자국만 남았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량배들이 사라진 지 1시간이 지났다. 밖의 소리는 완전히 잦아들었다. 국밥집의 조용한 불빛만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하늘은 주방에서 나와 여인이 있는 뒷방 앞에 섰다. 손에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이미 좋아질 시간이 지났지만 따뜻함은 식지 않았다. 어르신, 국밥이 준비됐어요. 뒷방 문을 살짝 열었다. 여인이 벌떡 일어났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아, 감사합니다. 여인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 순간 하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리의 불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여인의 눈이 보였다. 맑은 갈색의 눈이었다. 마치 죽은 남편의 눈과 같은 색깔이었다. 하늘은 그 눈을 본 적이 있었다. 어디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본 것 같았다. 마치 오랫동안 꿈속에서 본 눈빛처럼 말이다. 괜찮아요? 여인이 묻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기억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여인은 하늘이 챙겨준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첫 숟가락을 떴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여인의 손이 멈춰섰다. 숟가락이 국물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에이, 이 맛이.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국물 맛이 어디서? 그 여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국밥값을 테이블에 내려놓던 손처럼 통제할 수 없는 떨림이었다. 여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국밥을 계속 먹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마치 누군가를 찾아내려는 것처럼 집중해서 먹었다. 국밥이 가슴팍으로 내려가자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식증으로 밥 한 숟가락 넘기기 힘들었던 그녀가 하늘이 토렴해준 국밥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한두 방울이 아니었다. 마치 세월 동안 참아온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것처럼 말이다. 하늘은 당황했다. 어르신, 뭔가 잘못되셨어요? 국밥이 맛이 없었어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은 계속 국밥을 먹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입은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음은 20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인이 국밥 그릇을 비울 때까지 하늘은 그저 옆에 서 있었다. 말을 거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마치 누군가의 중요한 순간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여인이 밥을 다 비웠다. 숟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목소리는 이제 조금 진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처럼 말이다. 이 국밥을 어디서? 여인이 하늘을 바라봤다. 이 특별한 맛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하늘이는 생각했다. 그냥 보육원에서 배웠어요. 보육원에서요? 여인의 눈빛이 더 복잡해졌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였어요. 하늘이가 대답했다. 보육원 할머니가 이 국밥을 끓여주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정말 자상하셨어요. 근데 언제였지? 하늘이는 자신의 어린 기억을 더듬으려 했다. 하지만 5살 이전의 기억은 화재 사건 이후로 사라져 있었다. 5살 때 일이 났어요. 큰 불이 났고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여인이 하늘을 바라봤다. 눈빛이 점점 커졌다. 마치 뭔가 중대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화재? 5살 때? 언제였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림을 숨기지 않았다. 20년 전이었어요. 하늘이가 대답했다. 보육원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인이 일어났다. 서둘러 일어났다. 목 뒤에. 여인이 하늘에게 다가갔다. 목 뒤를 봐도 될까요? 하늘이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여인이 하늘의 목 뒤를 들여다봤다. 이글거리는 듯한 화상 흉터가 있었다. 작지 않은 흉터였다. 여인의 손이 그 흉터를 조심스레 만졌다. 마치 매우 귀중한 것을 만지듯이 말이다. 여인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살아있었어. 내 새끼가 살아있었어. 여인의 목소리는 간신히 흘러나왔다. 마치 목구멍에 큰 돌멩이가 끼인 것처럼 말이다. 내 아들이 너였어? 하늘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인이 뒷방으로 돌아갔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격렬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는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아 헤매다 끝내 만나버린 그런 울음이었다. 죄책감, 그리움, 후회, 기쁨이 모두 섞인 울음이었다. 하늘은 그 울음을 들으며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말이다. 20년을 떨어져 있던 어머니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하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상황이 맞는지 틀린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스팔트를 때리는 빗소리가 국밥집의 벽을 울렸다. 가게 밖에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그것은 장 노인이었다. 노인은 국밥집의 뒷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울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해방의 울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혔다. 노인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20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다. 노인은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녹아들었다. 마치 그가 항상 어둠의 일부였던 것처럼 말이다. 뒷방에서 여인은 계속 울었다. 눈물은 흐르고 또 흘렀다. 하늘은 여인을 위해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했다. 깨끗한 수건에 뜨거운 물을 짜내어 여인에게 내밀었다. 여인이 그 수건을 받았다. 얼굴을 닦으며 계속 울었다. 미안해, 아들. 여인이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하늘은 여인을 안았다. 어색했다. 어색했지만 자연스러웠다. 마치 영혼이 육체보다 먼저 이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어르신. 아니, 어머니. 하늘이 천천히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저는 기억이 없지만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걸 알아요. 이 따뜻함이. 그렇게 말해요. 여인이 더 크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국밥집 밖까지 퍼져나갔다. 비가 내리는 밤거리에 어떤 누구도 그 울음을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기적의 울음이었기 때문이다. 20년의 고통 끝에 비로소 만난 모자의 기적의 울음이었다. 시간이 지났다. 여인은 천천히 진정되었다. 하늘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 이름은 민서희야. 여인이 천천히 말했다. 대성그룹이 회장이었어. 근데 오늘 그룹의 2인자인 내 이복 동생이 날 죽이려고 했어. 내가 가진 주식과 재산 때문에. 그래서 도망쳤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에서 본 대성그룹의 회장이 바로 이 여인이었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 여인이 누구든 상관없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리고 너는? 민서희가 하늘을 바라봤다. 이름이 뭐야? 강하늘이에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을 받고 싶어요. 민서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마치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아들. 원래는 이름이 있었어. 민하늘이라고 했어.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야. 민서희가 천천히 말했다. 그건 너야. 너는 민하늘이야. 하늘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하늘. 그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 20년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이름 말이다. 어머니. 아, 미안해요. 하늘이 말했다. 처음 이러니까. 괜찮아, 우리 아들. 민서희가 하늘을 다시 안았다. 괜찮아. 이제 함께 있으니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국밥집 위에서 울렸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장노인은 한 가지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야. 만났구나. 우리 서희와 우리 손자가. 이제야. 만났구나. 노인의 얼굴에는 유일하게 기쁨이 피어올랐다. 죄책감도 후회도 여전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었다. 모녀가 20년 만에 만났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손자와 딸을 만나게 한 것이다. 노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자신은 믿지 않던 그 위대한 힘에 대해서 말이다. 20년의 비극과 고통이 한 그릇의 국밥으로 다시 만난 모자.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기적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비밀은 더욱 무거울 것이다. 더욱 절망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자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가 있기 때문이다. 새벽 5시. 국밥집의 뒷방에서 민서희는 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워있는 하늘의 얼굴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진짜 있는 걸까?
이게 꿈은 아닐까. 20년 동안 이 얼굴을 그리며 살았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기 때 본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화재가 난 그날 남편에게 쫓기며 아들을 놓쳤다. 남편의 배신, 사업 실패,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아들을 놓쳤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재벌 회장이 되었다. 돈도 많이 벌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굶주리고 있었다. 거식증, 불면증. 의사들은 몸의 질병이라고 했지만 그건 마음의 병이었다. 아들을 잃어버린 마음의 병 말이다. 그런데 오늘 밤 그 아들이 나타났다. 국밥 한 그릇으로 말이다. 민서이는 천천히 일어났다. 움직임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아들을 깨우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았다. 주방으로 나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하늘이었다. 하늘은 주방에서 국밥을 다시 끓고 있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말이다. 엄마가 가르쳐준 그 특별한 국밥. 5살 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딘가의 깊은 곳에서 그 맛이 올라오고 있었다. 마치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아들아, 밤새 뭘 했어? 민서이가 물었다. 하늘이 돌아봤다. 어머니, 국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국밥을. 민서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목이 메었다. 먹어봐. 하늘이 국밥을 한 그릇 담아 테이블에 놨다. 민서희가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민서희의 온몸이 떨렸다. 이것이 정말 맛이었다.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이 한 숟가락에 들어있었다. 어린 날의 안온함, 남편의 따뜻한 손, 그리고 아들의 부드러운 웃음. 모든 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민서이는 밥을 먹으며 울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그냥 흘렸다. 계속 흘렸다. 맛있어요? 하늘이 물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민서이가 국밥을 다 비웠다. 이 맛. 어디서 배웠어? 하늘이 생각했다. 보육원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일기장에 레시피를 써주셨어요. 하늘이 작은 공책을 꺼냈다. 낡은 공책이었다. 노란빛이 발에 있었다.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하늘이를 위해라고 적혀 있었다. 민서이가 그 공책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작고 소중한 하늘이에게. 난 너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음식이 너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민서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 공책을 안고 울었다. 온몸이 흔들렸다. 마치 세상을 모두 잃었다가 세상을 모두 되찾은 그런 울음이었다. 하늘은 어머니를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는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다. 민서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비서실장이라고 떴다. 민서희는 받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1번, 2번, 3번. 결국 받았다. 회장님 어디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이사회 소집하지 마. 그리고 최 전무에게 말하는 것도 없어. 민서희가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하지만 주가가. 내가 알아서 한다. 민서희가 통화를 끝냈다. 하늘이 물었다. 어머니 회사는 괜찮아요? 그건 나중이야. 민서희가 하늘의 손을 잡았다. 지금 중요한 건 너야. 우리 아들과의 이 시간이야. 하지만 민서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최 전무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게 실패했다는 걸 알면 더 큰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 국밥집은 이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가게 가까운데 CCTV 있어? 민서희가 물었다. 하늘이 고개를 기울였다. 왜요? 혹시 어젯밤을 찍힌 카메라가 있을까?
그 불량배들이 누가 시킨 건지 알기 위해서. 하늘이 생각했다. 편의점 CCTV가 있어요. 근처 편의점이 가게 앞을 봐요. 좋아. 민서희가 일어났다. 나가볼게. 어머니, 혼자는 위험해요. 하늘이가 말했다. 제가 같이 가요. 둘이 밖으로 나갔다. 아침 햇빛이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상인들은 가게를 열고 있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편의점 점주는 민서희를 알아봤다. 어젯밤 뉴스에서 봤을 것이다. 아, 회장님. 어젯밤에 뭐가 있으셨나요? 아, 그건. 민서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CCTV 확인 좀 해줄래? 점주는 비디오를 틀어줬다. 어젯밤 5시 30분부터의 영상이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국밥집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들이 나왔다. 비어 있었다. 가게에서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다. 그 뒤 한 사람이 더 화면에 들어왔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남자였다. 얼굴이 또렷이 보였다. 중년의 남자였다. 민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전모. 저놈이. 그 영상 속에서 최전무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실패했다고. 그 여자를 못 잡았다고. 또 다른 곳을 봐. 그리고 국밥집. 그 국밥집을 부숴버려. 최전무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그 가게를 없애버리면 증거도 없고 통로도 끊긴다. 민서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 가게를 부수려고? 하늘이 화면을 봤다. 하늘이는 이제 겨우 깨달았다. 이 모자의 재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이다. 이미 누군가는 그 가게를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민서희는 빠르게 생각했다. 최 전무가 이 영상을 본다면 자신이 국밥집에 있다는 걸 알 것이다. 아니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용역 깡패들이 국밥집으로 향하고 있을 수도 있다. 빨리 가자. 민서희가 말했다. 지금 당장. 둘은 편의점을 나왔다. 시간이 없었다. 마치 시간이 역으로 흐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 모자는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한 시각 국밥집에 트럭이 들어섰다.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내렸다. 철거용 해머, 곡괭이, 쇠파이프. 모든 도구를 들고 말이다. 가게 문을 힘껏 쳤다. 쿵, 쿵. 창문이 깨졌다. 간판이 부러졌다. 국밥집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갔다. 그 모습을 먼 곳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장노인이었다. 노인은 가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놈의 새끼들. 노인이 중얼거렸다. 내 손자가 내 딸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노인은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의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아니,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예전 직장의 친구였다. 이 형, 나 장석준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최필구라는 놈 있지? 대성그룹의 전모. 근데 뭐? 너 지금 내가 그 놈한테 뭘 하는지 알고 싶어? 노인이 말했다. 그놈이 조직폭력배를 사주해서 회장님을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이제 국밥집을 부수고 있어. 내 손자. 우리 아들의 가게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날 도와줄 수 있겠니? 아니, 도와줘야 된다. 전화 상대는 놀랐다. 장형? 너 뭐가 되는 건데? 손자? 딸?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시간이 없어. 노인이 전화를 끝냈다. 노인의 정체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다. 20년을 낡은 옷을 입고 국밥집에서 밥을 먹으며 혼자 있었던 이유도 이제 드러날 것 같았다. 노인은 옛날 휴대폰을 꺼냈다. 여러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경찰청장, 검사, 판사. 모두 노인의 옛날 동료들이었다. 노인은 한 번호씩 눌렀다. 이사관, 나 장석준이야. 근데 지금 대성그룹의 전무가.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장석준이라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20년 전 대검찰청의 검사장 이름이었다. 20년을 종적을 감춘 그 사람이었다. 정치권의 검은 거래를 폭로하려다 위협을 받고 딸을 잃고 그 후로 은둔하던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났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움직여. 최필구. 대성그룹 전무다. 조직폭력배를 사주해서 회장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지금 국밥집 철거를 시키고 있다. 노인의 한마디는 권력이었다. 검사장의 한마디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즉시 움직였다. 고속도로 나들목마다 최 전무의 차를 찾기 시작했다. 검찰은 대성그룹의 비자금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언론사로는 뉴스가 퍼져나갔다. 대성그룹 전무 회장 암살 시도 및 폭력배 관련 정황. 대검찰청 전 검사장 20년 만에 나타나. 조직폭력배 검거 대성그룹 비자금 적발. 모든 게 한순간에 터져나갔다. 그 순간 민서희와 하늘은 택시를 타고 있었다.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하늘이 말했다. 정말 이상한데. 왜 갑자기? 할아버지다. 민서희가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민서희의 눈빛이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억해낸 것처럼 말이다. 아버지. 20년을 잊고 살던 그분. 배신하고 떠난 줄 알던 그분. 사실은 자신과 아들의 무사를 위해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분이었다. 어머니, 할아버지 누구세요? 하늘이 물었다. 우리 할아버지 누구예요? 민서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를 찾았다. 20년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다. 그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 민서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다. 우리 서희야. 그 목소리는 20년을 기다려온 목소리였다. 아버지. 아버지? 민서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살아만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들. 살아있어요. 아버지의 손자. 살아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장노인은 침을 삼켰다. 20년을 기다려온 말이었다. 우리 하늘이가? 우리 손자가? 목소리가 떨렸다. 아,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노인은 오열했다. 휴대폰을 잡은 손이 떨렸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민서희가 물었다. 우리 아들을 보고 싶어요. 잠깐 기다려. 노인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지금은 너희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아버지가 해결하겠다. 휴대폰이 끝났다. 택시는 계속 달렸다. 30분 뒤 검은색 고급 세단이 택시를 따라잡았다. 뒷자리 문이 열렸다. 장노인이 내렸다. 20년을 낡은 옷으로 위장한 그 모습이 아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노인이었다. 얼굴에는 권력이 묻어났다. 하늘이 처음 본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우리 서희, 우리 하늘아. 노인이 두 팔을 벌렸다. 민서희는 아버지에게 안겼다. 20년을 아버지를 미워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긴 순간 모든 게 허락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안해, 서희야. 아버지가 늦었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늘아, 우리 손자야. 하늘이 조심스레 다가갔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세요? 우리 할아버지. 정말? 그래, 우리 손자야. 노인이 하늘을 안았다. 하늘은 노인의 품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2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할아버지의 품이었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 손자. 정말 잘 컸다. 노인이 하늘의 어깨를 내려봤다. 정말 잘 컸어. 그리고 노인은 하늘의 목 뒤에 손을 얹었다. 화상 흉터가 있는 곳이었다. 노인의 손이 멈춰섰다. 이게
뭐야? 하늘이가 대답했다. 5살 때 화재 때문이라고 해요. 할머니가 말해줬어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가락이 그 흉터를 따라갔다.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만지듯이 말이다. 이게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화재 때문에.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길가에서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를 제때 구해주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너를 잃어버려서.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이 흉터는 노인이 그 흉터에 입을 맞춰주고 싶었다. 마치 그 흉터가 자신의 모든 죄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늘이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저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지켜주고 계셨잖아요. 매일 4시 30분에 오셔서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손자. 알았구나. 아버지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노인이 하늘을 다시 안았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오래 말이다. 세 사람은 차 안에 들어갔다.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빠져나가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노인의 집이었다. 아주 큰 집이었다. 하늘은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가정부와 비서들이 맞이했다. 모두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그분들이 계신가요? 네, 다실에 계십니다. 노인이 민서희와 하늘을 다실로 데려갔다. 흰색 벽지, 큰 창문,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방이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먹어봐, 우리 하늘아. 이건 우리 집 요리사가 만든 거야. 하늘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이었다. 익숙한 맛이었다. 아주 익숙했다. 이 맛. 할아버지, 이건. 응,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손자의 할아버지가 만든 국이야. 노인이 대답했다. 내가 만든 국이야. 하늘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맛. 어머니가 어제 끓인 국밥의 그 맛이. 이 맛은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였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가르쳤던 그 맛이다.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맛이다. 음식은 사랑이야. 음식은 기억이야. 음식은 핏줄이야.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 가족의 맛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구나. 2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구나. 민서희가 손을 잡아주었다.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 이제 뭘 할 거예요? 최 전무는? 그놈은 이제 끝이야. 노인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20년을 기다렸다. 너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이날을 위해 기다렸다. 나는 너를 지켜보며 기다렸어. 매일 4시 30분에 하늘이 옆에서.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았어. 최필구가 한 모든 악행을. 회장님을 죽이려고 한 모든 계획을. 노인이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이건 최 전무의 비자금 내역서다. 이건 조직폭력배와의 계약서다. 이건 회장님 암살 계획서다. 모두 내가 20년을 모아둔 증거들이다. 이제 검찰이 움직이고 있어. 경찰도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언론도 움직이고 있어. 노인의 얼굴에는 권력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가득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할 이 일이 복수라니. 정말 미안하다. 노인이 하늘과 민서희에게 말했다. 하늘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으셨는데 뭐가 괜찮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이 다 사랑이라는 걸 저 알아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손자. 정말. 목이 메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최 전무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 일당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또한 대성그룹의 비자금 규모는 약 500억 원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서가 말을 계속했다. 국밥집에 철거를 주도한 건설회사도 적발되었습니다. 그들도 조직폭력배의 계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국밥집. 그 가게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완전히 폐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이 민서희와 하늘을 바라봤다. 우리가 다시 지어야겠다. 저 가게를 더 크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그곳을 우리 가족의 본거지로 만들자. 국밥 전문점 민가족. 아니, 하늘가족.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 손자의 이름이 들어간 가게로 말이다. 그때 뉴스가 나왔다. 속보입니다. 대성그룹의 최 전무가 조직폭력배 고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민서희 회장이 실종된 지 20년 만에 발견되었으며 놀랍게도 민 회장의 아들도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국밥집에 철거된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년을 낡은 옷으로 위장한 채 음식을 나눠주던 장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20년 전 검찰청의 검사장 장석준이 실종 후 근래 다시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장 검사장은 조직폭력배 검거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청과 검찰청의 공동 기자회견 장면이 나타났다. 노인이 앉아 있었다. 회장이 아니라 전직 검사장의 모습으로 말이다. 대성그룹의 비자금과 조직폭력배 관계를 적극 수사하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딸을, 제 손자를 지키기 위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이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한 가족의 재회 선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실로 돌아온 세 사람. 노인이 하늘과 민서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서희, 우리 하늘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2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민서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도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세 사람은 한 테이블에 앉아 국을 마셨다. 할아버지가 만든 국, 어머니가 배운 국, 손자가 끓인 국, 세 세대가 이어진 국. 그것이 바로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족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다. 밖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다. 꽃봉오리가 맺혔다. 20년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이 가족의 봄이 말이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또 다른 복수가 준비되고 있었다. 최 전무가 감옥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의 뒤에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20년을 기다려온 장 노인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함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3일이 지났다. 대성그룹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최 전무가 체포되면서 그룹의 2인자 자리가 비었다. 주가는 내려갔다. 거래처는 흔들렸다. 하지만 장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실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 세 사람. 노인이 신문을 펼쳤다. 헤드라인은 모두 같았다. 대성그룹 전무기소, 조직폭력배와의 유착 적발. 검찰청 전 검사장, 대성그룹 수사 본격화. 민서희 회장, 20년 만에 아들과 재회.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 노인이 신문을 내려놨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노인의 말에 민서희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뭐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최 전무는 누군가의 손 아래 있는 것 같아.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20년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 이 세상의 검은 돈은 모두 누군가의 손에서 비롯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어. 하늘이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최 전무는 뭐예요? 최 전무는 들개일 뿐이야. 노인이 대답했다.
저놈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던 거야.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회장님, 정중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대성그룹의 주요 이사들이 대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민서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가 그런 제안을? 이사회 다수파입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이전에 최 전무와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현 회장이 실종 중이므로 임시대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누가 임시대표로 추천했나? 그건 장우영 이사입니다. 비서가 대답했다. 그는 대성그룹의 최고 오너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과 민서희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장우영. 그 이름. 나 알아. 민서희가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 남편이. 그래. 노인이 끝을 맺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한 그 남자의 형이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할아버지.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노인이 일어섰다. 비서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 그리고 장우영을 불러.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비서가 빠르게 움직였다. 이 시간 뒤 대성그룹의 회의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사들이 모두 모였다. 그리고 한 명의 노인이 들어왔다. 장노인이었다. 그의 옆에는 경찰청장이 있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노인이 말했다. 저는 20년 전 대검찰청의 검사장이었던 장석준입니다. 그리고 나는 민서희의 아버지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나는 어떤 정치인, 어떤 기업 회장이 조직 폭력배를 사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놨다. 이건 20년 전부터 모아온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대성그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치권도 경제계도 사법계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벌떡 일어났다. 한 명의 이사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경찰청장이 앞으로 나섰다. 지금부터 대성그룹의 모든 비자금을 동결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장우영 이사의 신병 확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섰다. 장우영 이사님, 잠깐만요. 한 경찰이 접근했다. 장우영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조직폭력배를 사주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들었다. 장우영 이사, 당신을 체포합니다. 장우영이 저항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나를 놓으세요. 내 형이. 내가 뭘 한 줄 알아? 그 순간 장우영의 말이 멈춰섰다. 마치 자신이 한 말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깨닫은 것처럼 말이다. 내 형이 민서희 회장을 죽이려고 했어? 그래, 맞다. 노인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너는 그 형을 도왔다. 그리고 더 큰 음모 속에서 나 장석준을 제거하려고 했다.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20년 전 내 딸을 죽게 하고 내 손자를 죽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는 놈이 바로 너희 형이었고 너도 그 일당이었다. 경찰들이 장우영을 끌어냈다. 장우영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다. 놓으라고. 이건 음모야. 음모야. 내 형이. 최 전무는 내가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회의실로 돌아온 노인. 이사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지금부터 민서희 회장이 대성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복귀합니다. 노인이 선언했다. 그리고 모든 임시 대표직은 취소됩니다. 만약 누군가라도 이 결정에 반대한다면 노인이 이사들을 바라봤다.
나는 그것도 조직폭력배 관련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노인이 회의실을 나갔다. 경찰청장이 따라갔다. 장 검사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장이 인사했다. 20년을 기다리신 결과가 이런 형태가 되었다니.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사건은 더 많은 것들을 건드릴 것입니다. 정치권도 경제계도 사법계도 말입니다. 경찰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대성그룹 건물을 나온 노인. 민서희와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민서희가 안겼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우리 손자. 노인이 두 사람을 안았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 그때 하늘이 뭔가를 보았다. 멀리서 누군가가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을 깨닫은 것처럼 말이다. 그 남자는 빠르게 사라져갔다. 하늘이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기 누구예요? 노인이 그 방향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미 그 남자는 사라져 있었다. 노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우리 손자. 정말 눈이 좋구나. 그건 우리가 만나야 할 다음 사람이야. 그리고 더 큰 적이야. 민서희가 무섭다는 듯 말했다. 아버지,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이 민서희와 하늘을 바라봤다. 우리가 이겨낸 건 들개들일 뿐이야. 그 들개들을 풀어놓은 주인은 여전히 자유롭거든. 그리고 그 주인은 20년을 숨어 있었던 파벌의 중심에 있는 놈이야. 노인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야. 노인이 민서희와 하늘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세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아무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 그들은 차를 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그리고 어딘가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장석준. 놈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다니. 그 사람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전화가 끝났다. 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치에 있었다.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밝혀졌다. 누군가 유명한 정치인의 얼굴이었다. 이 사건은 더 깊은 곳으로 갈 것 같았다. 더 어두운 곳으로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세 가족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말이다. 국밥집은 여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철거된 국밥집의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미 건축사를 불렀다. 이 자리에 새로운 국밥집을 짓겠습니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이름은 하늘 가족으로 하겠습니다. 건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국밥집의 첫 손님은 노인이 중얼거렸다. 모든 게 끝난 후 우리 세 가족이 될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이 모자의 만남을 축하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별빛 아래에서 복수의 계획을 짜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밤 10시 강남의 고급 주택에서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민서희의 방 한 귀퉁이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다. 20년 전의 사진들이었다. 어린 하늘이의 사진, 아기 때의 민서희, 그리고 젊은 시절의 노인이 찍힌 사진들 말이다. 이건 언제 사진이에요? 하늘이가 물었다. 노인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한 장의 사진이었다. 어린 하늘이가 노인의 팔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이건 너가 3살 때 사진이야. 노인이 말했다.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었지? 그리고 이건 노인이 또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다. 민서이가 하늘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린 하늘이는 아직 눈도 띄지 않은 그런 아기였다. 이건 너를 낳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야. 민서이가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내 아들을 저렇게 안고 있었는데 목이 메었다. 노인이 민서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우리 서희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노인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정말 행복해했어. 그때 당신은 남편분과 행복했어요? 하늘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과 민서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노인이 말했다. 우리 서희의 남편. 넌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했어. 그건 할머니도 말을 못 해줬어. 노인이 다시 사진첩을 펼쳤다. 너의 아버지는 최현준이라고 했어. 좋은 아버지였을까? 하늘이가 물었다.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는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어.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 민서희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빚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민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를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하늘이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를? 응. 민서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되셨어요. 민서희가 옛날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께서 남편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거부했어.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검사장이면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지 않냐고요. 노인의 주먹이 떨렸다. 그때 내가 실수했어. 노인이 말했다. 내가 그놈을 때렸어. 그리고 그놈은 복수를 계획했어. 노인이 일어섰다. 20년 전 그날 노인의 목소리는 멀리서 오는 것 같았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회상 장면. 20년 전 강남의 큰 집. 젊은 시절의 민서희와 그녀의 남편 최현준이 싸우고 있었다. 넌 뭐 하냐고. 최현준의 목소리가 집을 울렸다. 날 때렸어? 날? 민서희가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한테 손을 대려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걸 협박으로 받아치려고. 쉬. 최현준이 소리쳤다. 그 늙은이가 날 때린 거 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서희가 말했다. 우리 아들이, 우리 하늘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야. 뭐라고? 민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뭔 말을? 내 아버지는 유명한 검사장이지? 최현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그놈은 나한테 밉지 않을까? 아니, 뭔 말을. 그리고 내 아들도. 최현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늙은이의 손자이지? 아니니까.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민서희가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내 아들이지. 최현준이 말했다. 내 피니까. 내 마음대로다. 그날 밤 최현준은 자신의 형인 장우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한테 좀 할 게 있어. 뭔데? 장우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장 장석준, 그리고 그놈의 손자. 둘 다 없애야 해. 왜?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들이 좀 귀찮아. 최현준이 말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야. 그럼 형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최현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장우영이 침묵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 누군가? 상의할게. 장우영이 대답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해. 많은 돈이. 얼마?
최현준이 물었다. 5억. 장우영이 대답했다. 난 그 돈을 어디서? 아, 형이 알아서 해. 최현준이 말했다. 난 아내한테 알리고 아들을 데리고 나갈게. 그리고 형이 그 일을 마치면 우린 해외로 나가. 최현준이 전화를 끝냈다. 그날 밤 최현준은 민서희에게 말했다. 우리 이 집을 떠나자. 아들도 데리고. 민서희가 물었다. 왜요? 그냥 너랑 우리 아들을 지킬 수 없어서. 최현준이 거짓말을 했다. 이 집에 있으면 위험해. 민서희는 최현준의 말을 믿었다. 그때 민서희는 아직 몰랐다. 남편이 자신과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저녁 장우영은 매우 유명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은 정계의 암흑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다. 나한테 일이 생겼어. 장우영이 말했다. 검사장 장석준과 그의 손자. 둘 다 없애야 해.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우영, 넌 깨달아야 해. 장석준은 우리 조직의 가장 큰 방해물이야. 그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 알아?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건 5억 정도의 일이 아니야. 목소리가 말했다. 이건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이라고요? 응. 이 일을 제대로 하면 넌 우리 조직의 부회장이 될 수 있어. 정말요? 장우영의 목소리가 들떴다. 응. 그리고 대성그룹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될 거야. 음성이 나왔다. 장우영, 넌 우리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거야. 그날 밤 10시 민서희와 어린 하늘이 그리고 최현준은 차를 타고 강남의 한 저택으로 향했다. 최현준이 말했다. 저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일어날 거야. 민서희가 물었다. 뭔가 일어난다고요? 그냥 조용히 있어. 최현준이 말했다. 우린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저택에 도착했다. 장노인이 나왔다. 최현준, 너 뭐 하는 거야?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노인이 물었다. 검사장님, 저놈들을 없애기 위해서 왔어요. 최현준이 총을 꺼냈다. 아니, 꺼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최현준을 제압했다. 뭐야? 최현준이 소리쳤다. 형이 뭐 한 거야? 그 순간 불이 났다. 어디서 나온 불인지 모르게 저택의 한 귀퉁이에서 불이 일었다. 아, 불이야. 민서희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 아들. 하늘이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조직원들이 민서희를 잡았다. 이건 뭐 하는 거야? 민서희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 아들. 노인이 나타났다. 우리 서희. 우리 딸. 노인이 소리쳤다. 어디 있어? 하늘이는 불이 난 방 안에 있었다. 어린 하늘이는 울고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 하늘의 비명이 들렸다. 엄마. 노인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조직원들이 막았지만 노인은 이미 불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 손자. 노인이 어린 하늘이를 안았다. 그 순간 천장의 일부가 떨어졌다. 노인의 등에 하늘이의 목에 화상을 입혔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앞으로 나갔다. 우리 손자. 노인이 절규했다.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한다고. 불 속에서 나온 노인과 하늘이의 목에는 화상 흉터가 생겨 있었다. 노인은 하늘을 바깥으로 내던졌다. 이 아이를 살려. 누구든 이 아이를 살려. 조직원들이 하늘이를 잡았다. 그리고 노인은 불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버지. 민서희가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민서희가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조직원들이 민서희를 끌어당겼다. 우리 딸을
데려가. 조직원 중 하나가 지시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고아원에 버려. 그럼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민서희와 어린 하늘이는 분리되었다. 민서희는 조직원들에게 끌려갔다. 어린 하늘이는 고아원으로 버려졌다. 노인은 불 속에 남겨졌다. 회상 끝. 현재 시간 강남의 고급 주택. 노인이 말했다. 내가 그 불 속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모두 살았어. 나도 살았고 너도 살았고 우리 손자도 살았어. 민서희가 물었다.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그건 운이었어.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었어. 그 불 속에서 나를 꺼낸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민서희가 물었다. 나중에 알려줄게. 노인이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해. 노인이 하늘을 바라봤다. 우리 손자, 넌 알고 있어. 그 불 속에서 우리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이다. 할아버지가 불 속에 뛰어든 이유가 뭐였을까? 하늘이가 물었다. 넌 우리 가족의 피였기 때문이야. 노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 그게 우리 가족의 규칙이야. 세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20년의 고통을 축하하는 듯이 말이다. 새벽 3시. 국밥집 철거 현장. 허름한 건물의 잔해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장노인이었다. 노인은 부서진 냄비를 집어들었다. 하늘이가 20년을 사용했던 국밥을 끓이던 그 냄비였다. 노인은 그 냄비를 안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 마치 그 냄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20년의 기다림, 20년의 후회, 그리고 20년의 사랑이 말이다. 아침 8시. 검찰청 특수수사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세 사람. 민서희, 하늘, 그리고 노인이었다. 검사가 들어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꺼냈다. 민서희 회장님과 강하늘님의 유전자 관계를. 검사가 서류를 펼쳤다. 모자 관계로 확정하였습니다. 민서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늘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 증거로 확인되는 것은 달랐다. 그리고 검사가 계속했다. 장석준님과 민서희 회장님의 유전자 관계는 부녀 관계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장석준님과 강하늘님의 유전자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로 확정되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았다. 과학이 확인해 주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말했다. 최현주님과 강하늘님의 유전자 관계는 부자 관계로 확정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최현준. 그 악의 화신 같은 남자가 하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다. 그럼 최현준이는 지금? 민서희가 물었다. 최현준은 장우영과 함께 도주 중입니다. 검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 공항 모두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잡을 겁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놈은 반드시 잡혀야 한다. 그리고 그놈 뒤에 있는 놈도. 노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날 오후 경찰청. 최 전무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다. 최필구. 넌 누가 시켰어? 경찰이 물었다. 최 전무가 웃음을 지었다. 하하. 넌 정말 모르는구나. 넌 누가 시켰냐고. 그건 너 위에 있는 놈이 나한테 시킨 거야. 경찰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럼 그놈 이름은? 그건 말할 수 없어. 최 전무가 대답했다. 그놈은 나한테 조건을 줬거든. 조건? 응. 최 전무가 말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내가 그놈 이름을 말한다면
최 전무가 목을 그었다. 이렇게 된다고 말했어. 경찰이 물었다. 그럼 그냥 입을 다물 건가? 응. 최 전무가 대답했다. 난 그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리고 난 살고 싶어. 그 순간 경찰관이 들어왔다. 최필구, 너한테 면회자가 있어. 면회자? 최 전무가 고개를 들었다. 누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알겠어. 최 전무가 일어섰다. 면회실로 끌려갔다. 거기서 만난 사람은 정계의 암흑가를 통제하는 그 사람이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다. 최 전무가 절을 했다. 선생님, 최필구. 그 사람이 말했다. 넌 입을 다물 거지? 네, 선생님. 최 전무가 대답했다. 그럼 괜찮아. 그 사람이 말했다. 넌 5년이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넌 나갔을 때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거야. 이해했나? 네, 선생님. 최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사람이 일어섰다. 그리고 최현준과 장우영이 잡혀 들어가면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나갔다. 최 전무는 혼자 남겨졌다. 마치 죄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병사처럼 말이다. 강남의 고급 주택. 노인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장 검사장. 최 전무가 면회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놈을 만났다는 거네.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해. 그놈을 잡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통화 상대가 대답했다. 즉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이 통화를 끝냈다. 민서희와 하늘이 들어왔다. 아버지, 뭐가 있어요? 민서희가 물었다. 최 전무가 누군가를 만났어. 노인이 말했다. 그 누군가는 최현준과 장우영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도 우리 적이라는 거네요? 하늘이가 물었다. 맞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적이야. 노인이 창문을 통해 서울을 바라봤다. 20년 전에 나를 불에서 건져낸 사람이 있었어. 노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말했어. 언젠가 너는 진짜 적을 만날 거야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인 것 같아. 그날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최현준과 장우영이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공항 입구에서 잡혔다. 최현준, 장우영, 너희를 체포한다. FBI 요원들이 나타났다. 뭐야? 최현준이 소리쳤다. 우리는 한국 국적자인데 왜? 너희는 국제 테러 용의자로 지명되었다. FBI 요원이 말했다. 국제 테러? 최현준이 황당해했다. 맞아. FBI 요원이 대답했다. 한국 정부에서 너희를 국제 테러 용의자로 신청했어. 최현준, 너는 조직 폭력배를 사주에서 검사장을 살해하려고 했고, 장우영, 너는 국내 정계의 권력자와 결탁해서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았어. 그건 테러인가요? 장우영이 물었다. 한국 정부에서 그게 테러라고 신청했으니까. FBI 요원이 웃음을 지었다. 테러가 되는 거지. 최현준과 장우영은 FBI에 체포되었다. 그들이 한국으로 압송되기 위해 잠시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 한국의 어떤 정치인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최현준이와 장우영이 잡혔다고. 네, 아주 유명한 정치인께서 미국 정부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했다. 하지만 FBI의 움직임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사람 같습니다. 그 정치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석준, 그놈이 미국까지 손을 뻗쳤다고.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 정치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그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남의 고급 주택. 노인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최현준과 장우영이 FBI에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그들은 국제 테러 용의자로 지명되어 곧 한국으로 압송될 예정입니다. 노인이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웃으세요? 하늘이가 물었다. 응.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겼거든. 아직 안 끝났어요. 하늘이가 말했다.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아직 더 큰 적이 있다고요. 맞아. 노인이 말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해. 노인이 일어섰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엔 진짜로 이겨내야 할 거야. 민서이가 물었다. 아버지, 그 사람은 누구예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노인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20년 전 그 불 속에서 자신을 건져낸 사람의 사진이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높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노인이 말했다. 너를 건져낸 사람이야. 그리고 20년을 나를 보호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적이라는 거예요? 민서이가 물었다. 아니, 노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 편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있어. 그 누군가가 우리의 진정한 적이야. 하늘이가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할 그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거야. 세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다가올 더 큰 전투를 알리는 듯이 말이다. 그 밤 어딘가의 높은 건물에서 한 정치인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장석준. 그놈이 미국까지 손을 뻗쳤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계획을 바꾼다고? 응. 상대방이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장석준을 직접 없애야 한다. 직접? 응. 그리고 그 딸도, 그 손자도 모두 없어져야 한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치명적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최종 작전에 들어간다. 이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이해했나? 네, 이해했습니다. 전화가 끝났다. 그리고 그 정치인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다. 대한민국의 정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말이다. 1년이 지났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놨다. 대성그룹은 민서희의 손에 의해 새롭게 거듭났다. 최현준과 장우영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최 전무도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적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 정치인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권력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의 신고와 증거들 때문이었다. 검찰은 매일 그 정치인을 소환했다. 경찰은 그의 비자금을 추적했다. 언론은 그의 부정을 보도했다. 그리고 국민은 그를 지탄했다. 시간이 해결해주고 있었다. 모든 것을 말이다. 봄날 서울의 시장 골목. 국밥집 철거 현장은 이제 새로운 모습이 되어 있었다. 건설이 완료된 것이다. 하늘 가족 국밥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붙어 있었다. 건물은 전과 달리 훨씬 크고 깔끔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국밥집의 감성은 그대로 살아있었다. 오후 4시 30분. 정확히 그 시각 세 사람이 가게 앞에 섰다. 장노인, 민서희, 그리고 하늘이었다. 노인이 먼저 문을 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낡은 국밥집을 알고 있던 단골들이었다. 할아버지.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이제 여기 오셨어요? 응, 할머니. 노인이 웃음을 지었다. 우리 가게 재개장했어. 보기 좋지? 좋지, 참 좋아.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혼자 계신 건 아니겠지? 할머니가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민서희와 하늘이 나타났다.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저분이 회장님이셨던. 맞아.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 딸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손을 모았다. 오,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좋은 일이야. 테이블 곳곳에서 손뼉이 쳐졌다.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이 가게의 손님들은 모두 이 모자의 사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뉴스로 봤거나 입소문으로 들었거나 신문에서 읽었거나 말이다. 그리고 모두가 이 가족을 응원하고 있었다. 노인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다. 국밥을 끓기 시작했다. 하늘이도 옆에서 따라했다. 아버지와 손자, 아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국을 끓이고 있었다. 민서희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회장에서 국밥집 아주머니로 변한 그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식증의 그림자가 없었다. 더 이상 불면증의 피로가 없었다.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엄마의 미소가 있었다. 부엌에서 노인은 하늘에게 말했다. 우리 손자. 봐라. 노인이 국물을 가리켰다. 이 국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하늘이가 물었다. 뭐예요, 할아버지? 이건 사랑이야. 노인이 대답했다. 20년 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던,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너한테 이어줬던 그 사랑의 맛이야. 하늘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할아버지, 저도 이 맛을 느껴요. 응.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국밥은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긴 국밥이야. 노인이 국밥 한 그릇을 담았다. 하늘이가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첫 번째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 손님은 처음부터 이 가게의 단골이었던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한 숟가락을 떠서 먹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 이 맛.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이전 가게의 그 맛이야. 정말 변하지 않았네. 할머니. 하늘이가 말했다. 이제는 더 진해진 것 같아요.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하늘아. 그건 사랑이 더 담겼거든. 시간이 흘렀다. 오후 6시. 가게는 한창 영업 중이었다. 손님들이 가득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다. 노인은 주방에서, 하늘이는 서빙을 하며, 민서희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세 사람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했던 것처럼 말이다. 저녁 8시. 가게가 닫히고 세 사람은 한 테이블에 앉았다. 아무도 앉지 않은 가장 깨끗한 테이블이었다. 그곳에 3개의 국밥 그릇이 놓여 있었다. 노인이 처음 숟가락을 들었다. 민서희가 따라했다. 하늘이도 따라했다. 세 사람이 함께 한 숟가락씩 들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움직임으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말이다. 국물을 마시는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만났다. 할아버지의 눈, 어머니의 눈, 손자의 눈. 세 눈빛 속에는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감사함이었다.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우리 서희, 우리 하늘아.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호적에도 법으로도 그리고 이 국밥으로도. 민서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찾아주셔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하늘이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를 불 속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저를 지켜주셔서.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손자, 넌 목이 메었다. 너는 나의 자랑이야. 그리고 너의 어머니도 나의 자랑이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나의 가장 큰 축복이야. 세 사람은 손을 모았다. 할아버지, 어머니, 손자. 세 손이 모여 한 덩어리가 되었다. 마치 세 사람이 하나로 녹아드는 것처럼 말이다. 밖에서는 봄날의 저녁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의 실록들이 흔들렸다. 20년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완전히 왔다. 이 가족의 봄이 말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 노인이 말했다. 국밥도 새로워졌고 가게도 새로워졌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완전히 새로워졌어. 민서이가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근데 그 사람은? 민서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 큰 적은? 노인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그건 시간의 문제야. 모든 증거가 모이고 있어. 그리고 곧 그 사람도 무너질 거야. 지금은 그걸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노인이 말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해. 하늘이가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뜨며 말했다. 할아버지, 혹시 이 국밥이 최고 맛인 것 같아요. 응.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으니까. 시간이 더 흘렀다. 밤 9시. 세 사람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냄비를 씻고 바닥을 쓸고 불을 껐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가게 불을 껐다. 하늘 가족 국밥 간판에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실루엣만 남았다. 할아버지, 어머니, 손자. 세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다. 손을 잡고 말이다. 우리 손자, 이제 뭐 하고 싶어? 노인이 물었다. 뭐 하고 싶으세요? 하늘이가 되물었다. 우리 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노인이 대답했다. 함께 있는 거야. 그냥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을 하고 함께 잠을 자는 거야.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민서이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허락되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차를 탔다. 강남의 고급 주택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마치 별빛같이 말이다. 집에 도착했다. 거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특검이 정치권의 비자금을 적발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노인이 텔레비전을 껐다. 이제 그건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가족의 일에만 집중하자. 민서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혹시 정말 모든 게 끝낼 수 있을까요? 노인이 민서이를 바라봤다. 응.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끝낼 수 있어.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늘이가 할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안겼다.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 마치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다. 밖에서는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들은 마치 이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0년을 떨어져 있던 가족. 하지만 이제 다시 함께하는 가족.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1년 뒤 대통령이 바뀌었다.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정치인은 구속되었다.
비자금, 뇌물, 조직폭력배 알선. 모든 혐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는 장석준 전 검사장이 20년을 모아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장 노인은 기뻐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의였기 때문이다.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말이다. 하늘 가족 국밥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이 되었다. 매일 오후 4시 30분. 손님들이 줄을 선다. 그리고 세 사람이 손님들을 맞이한다. 할아버지는 국을 끓이고, 어머니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손자는 그들의 곁에서 함께한다. 한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다. 이 국밥, 정말 맛있어요. 하늘이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이 국밥에는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진실이었다. 이 국밥에는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손자의 사랑, 그리고 모든 손님들을 향한 사랑이 말이다. 봄날의 오후 4시 30분. 장 노인은 여전히 가장 깨끗한 자리에 앉아 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의 딸과 손자가 옆에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자리에, 매일 같은 사랑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가족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따뜻한 국밥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민서희 회장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20년의 고통도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 아버지께 가장 감사합니다. 20년을 기다려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는 라디오에서 말했다. 저는 부모의 이름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피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만나진다는 것을. 장 노인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을 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이 가족의 사랑을 축하하듯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말하듯이, 가족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